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구석 독서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저번에 공지한 대로 좀 늦게 공지해 죄송해요. 깜빡했어. 아무튼 이번 방구석 독서 모임 작품은 저번에 우리 투표 사다리 탔던 대로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가 되었습니다. 스토너.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1965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작품인데 이게 좀 꽤 뒤늦게 베스트셀러로 좀 자리를 잡았어요. 아마 뒤에만 봐도 아시겠지만 50년 이후에 출간된 지 50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오히려 갑자기 화제가 되어서 다시 역주행 신화네. 약간 그 엑시드나 브레이브걸스 같은 느낌의 문학계에 있어서 역주행 신화를 일으켰던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작품입니다. 작가 자체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 저 역시도 솔직히 존 윌리엄스 작품은 딱 한 권 스토너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고 다른 작품을 딱히 읽어보지도 않긴 했었으니까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존 윌리엄스란 작가가 엄청 유명하거나 뭔가 저작물이 많거나 베스트셀러를 내거나 그런 작가는 아니었으니까. 그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감상을 잠깐 나눠보죠. 여러분들의 감상이 좀 궁금해요. 다 읽지 못하셨어도 그냥 읽으신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어떠셨는지. 사실 처음 들어본 작품이고 이 작가 자체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다른 고전들이야 이제 읽어보진 않아도 유명한 작가들의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유명한 작가들의 유명한 작품. 그래서 읽어보진 않아도 뭔가 의뢰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들인데 이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같은 경우는 사실 작가도 생소하고 작품도 생소해서 자료도 많지 않고 이 작가 괜찮은 거 맞을까라고 좀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읽게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한 남자의 일생이라 마냥 재밌지만은 않고 느낌 자체가 건빵 같은 그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거 관련해서 새벽에 글 쓰면서 저도 건빵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좀 건빵같이 그러니까 목이 맥힌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고구마 같은 작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표현을 쓰긴 하는데 뭔가 고구마 너무 식상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건빵 같다는 표현을 좀 쓰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목이 좀 맥히는 부분들이 있어. 큰 기승전결은 없으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 맞아요. 이 작품이 저도 그때 미리 말씀드렸고 대부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자극적인 작품이 아니야. 매우 뭔가 심심하다고 할 수 있을 법한 작품이죠. 심심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용 전개가 답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 건빵 맛 자체가 심심하잖아요. 근데 건빵이 또 씹다 보면은 고소한 단맛이 계속 나가든. 그것처럼 이 스토너라는 작품도 그 비워 보면은 건빵 같이 먹었을 때는 뭔가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곱씹어 보다 보면 점점 이제 맛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어쨌든 이 작품 건빵 같다는 표현이 좀 잘 어울리는 작품이고 저는 사실 읽을 시간이 좀 많지 않았어서 금요일 날인가 시작을 했거든요. 금요일 날 시작을 해서 잠깐 읽고 토요일에 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 와서 카페에 가서 간만에 카페 가서 책 좀 읽어볼까 싶어서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거의 한 3시간 동안 집중해서 정말 한 큐에 딱 끝낸 것 같아. 와, 오랜만에 몰입했던 느낌이었어요. 사실 잘 읽히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2시간 이상 몰입해서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1시간 좀 지나면은 의뢰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거나 다른 책을 읽고 싶거나 그러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이 작품은 저는 읽을 때 3시간을 거의 내리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중간중간 쉬긴 쉬었지만 중간중간 조금씩 이제 쉬긴 쉬었지만 3시간을 넘게 집중해서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도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근데도 참으면서 읽을 정도로 좀 많이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2번째 읽는 건데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쯤에 성공한 스토너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반어적인 표현 그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보겠지만 스토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린다기보다는 스토너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그의 삶이 객관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몇 분이 읽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뿌듯한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긴 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스토너는 분명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라는 어떤 강렬한 확신을 이번에 두 번째 읽으면서 다시금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존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뭐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엄청 유명한 작가도 아니었고 그리고 생전에 저작물이 엄청 많지도 않고 활동이 활발했던 작가도 아니고요. 94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특출난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남긴 게 아니라서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우리가 이 스토너 내용과 관련해서 같이 연결시켜 볼 만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죠. 존 윌리엄스는 1922년 태생이고요. 1922년에 태어났고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이 스토너 내용에서는 스토너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농부의 아들.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농부셨고 그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케이스잖아요. 실제로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농부였다는 말은 없는 것 같고요. 할아버지가 농부였다는 말은 있어요. 할아버지가 농부였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자료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스텝파더 이제 한마디로 새아빠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뭐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한 건데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는지 전쟁 시기에서 얼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고 아니다. 근데 22년이면 좀 애매하긴 하네. 그러니까 뭐 좀 애매하긴 하다. 뭐 어쨌든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뭐 돌아가셨는지 사별을 한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한 건지 뭐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새아빠의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어떤 가족의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신의 삶은 할아버지가 이제 농부였지만 스토너 작품 속에서는 아버지가 농부인 가족이 농부인 걸로 나오죠. 그래서 뭐 작품 초반에 존 윌리엄스가 앞부분에 서문에 이렇게 미리 밝히잖아요. 이 작품은 미주리 대학 영문과의 동료들과 내 친구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리고 이 책은 전적으로 픽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전적으로 픽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작가와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존 윌리엄스가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통 작가들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들을 좀 많이 쓴단 말이죠. 아무래도 작가들이 대체로 완전히 새로운 인물 이야기, 자신과 아무런 닮은 점이 없는 이야기를 쓰는 경우 좀 드물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가족 관계도 그렇고 실제로 이 부분은 좀 다르다. 이 스토너는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쟁에 가지 않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죠, 전쟁에. 근데 실제 이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 이후긴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참전을 했었어요. 참전을 했었고 그래서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거의 20대 초반, 거의 20살 때였어. 거의 20살 때.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뭐 본인에게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쳤겠죠.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들어왔지 실제로 경험해 보면은 뭐 괜히 PTSD 같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전쟁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가 실제 인물과 이 작가와 이 저작물에서의 스토너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리에서 실제 영문학 박사 공부를 해요. 미주리 대학에서. 대학은 뭐 덴버 대학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이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미주리에서 영문학 박사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또 스토너랑 닮은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전에 4권의 소설을 씁니다. 4권의 소설을 쓰는데 첫 번째 소설은 1948년에 냈었던 Nothing But the Night라고 하는 뭐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직 밤만이 뭐 이런 저작물로 번역이 되어 있나 그렇고 그 다음에 Butcher's Crossing이라는 작품이 1960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스토너 65년에 스토너가 나오고 마지막 72년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랑 아까 말했던 Nothing But the Night 그리고 스토너 세 작품은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출판사가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로 1972년에 나왔던 아우구스투스로 The National Book Award라는 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 당시에 공동수상 첫 이 상이 제정된 이후로 공동수상이 나왔고 당시에 같이 받았던 작품이 키메라라는 작품이에요. 키메라라는 작품. 존 바스의 키메라라는 작품. 이거는 미음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라나? 존 바스의 키메라라는 작품. 저는 읽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73년에 이 아우구스투스와 키메라가 공동수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저작물이 활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을 받긴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는 2권의 시집을 냈었고요. 그리고 1권의 시 선집을 냈었습니다. 시 선집. 선집이라 함은 이제 과거에 있던 저작물들을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자가 편집자 역할을 해서 모아가지고 발간한 것을 말하죠. 뭐 해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English Renaissance Poetry라고 해서 영미 르네상스 시절의 어떤 시들을 모아서 선집을 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 속을 읽다 보면은 르네상스 뭐 이야기 또 문학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작가는 이걸 다 알까? 영문학도들은 진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작가는 알았겠죠. 작가는 알았을 거고 박사학위도 했고 그랬으니까 본인의 어떤 그 공부했던 영역, 경험을 살려서 그러한 부분에 대사를 짜지 않았을까? 플롯을 짜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생전에 따지자면 그러면은 7권의 책을 낸 거죠. 7권의 책을. 4권은 소설, 2권은 시집, 1권은 시선집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한 작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뭐 죽음에 관련된 부분이나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좀 평범하게 이후로는 마지막 작품을 낸 이후로는 그냥 잔잔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의외였던 거는 이제 94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저 태어나고 나서도 이제 스토너래. 존 윌리엄스가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작가가.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옛날 작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래 산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 정도가 일단 존 윌리엄스라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좀 심심한 작품입니다. 좀 심심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극적이지 않아. 약간 평양냉면집 같은 느낌? 평양냉면집 같은 느낌? 이거 왜 걸레밥 물이야 싶을 정도로 슴슴한 맛. 혹은 뭐 좀 오래된 곰탕집, 곰탕을 파는 집에 갔을 때 뭐 설렁탕집이라든지 근데 간이 안 돼 있어. 슴슴한 그 맛, 구수하고 그런 맛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작품 일단 뭐 제가 많은 발제를 준비하진 못했어요. 많은 발제를 준비하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좀 저도 생각했던 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왜 이 캐릭터는 왜 이랬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사이코패스와 승글같이 감정이 절대적으로 배제된 느낌? 사이코패스는 좀 심하지 않나? 사이코패스는 좀 심하지 않나 싶긴 한데 감정이 상당히 좀 절제된 느낌이긴 해요. 감정이 터지는 부분이 작품 속에서 한 2군데 정도? 2-3군데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어떤 이 화법에서 이 내러티브 기법에서 이 스토너의 심정을 오롯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좀 드물긴 했었죠. 그쵸. 진영이 읽으셨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참 너무 좋았던 작품인데 표지 남자 표정이 딱 글이랑 닮음? 삶에 달관한 이 표정 어찌할 거야 이거 진짜 삶에 달관한 이 표정. 학과장이 별로였어요. 학과장이라는 이제 로맥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로맥스. 그치. 감정이 진짜 절제되고 생각보다 되게 잘 익혀요. 저만 그랬나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잘 익혀.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인 이야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진짜 잘 익혔어. 저는 거의 뭐 책장 넘기는 게 다음 장이 계속 넘어가더라. 계속 한 장씩 계속. 저만 그랬나? 이게 사람마다 좀 이 작품에 대한 몰입이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랑 좀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 게 제 채널이 또 문학 채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이너 중에 마이너, 책 중에 마이너, 문학 분야 채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 작품의 어떤 이 스토너의 면모들이 사실 구구절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 구구절절. 아무리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권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 문학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로맥스 최악이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앉은 자리에 후다닥 읽을 만큼 상당히 몰입이 잘 되는 작품이에요. 되게 신기하다니까. 생각해보면은 스토리 떠올려봐요. 스토리 떠올려봤을 때 뭐 별 특별한 게 있나? 그냥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결혼하고 교수 돼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뭐 좀 다른 교수들과 뭐 이런 뭐 정치적 권력 싸움이 좀 있긴 했었지만 또 아내와 사이가 좀 안 좋긴 했고 불륜이 있긴 했었지만 뭐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일인가? 우리가 읽어온 수많은 당장의 뉴스 기사 여러분들이 뭐 각종 포털 뉴스 기사만 클릭해 보셔도 이보다 훨씬 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일들이 세고 셌는데 그죠? 세고 셌는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커피로 따지자면 TOP라면 이거는 뭐 그냥 커피 향 첨가 정도로 봐도 될 정도로 원샷에 물을 한 1리터 넣었다 싶었을 정도로 상당히 마일드한 제품이긴 하죠. 로맥스랑 이제 친해진 부분을 읽어봤어요. 로맥스 싫어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참 쪼잔한 인물이야. 로맥스가 뒤로 갈수록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공부 좀 한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쪼잔하게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해야 돼? 싶은 부분이 좀 있죠, 그죠? 근데 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약자가 꼭 선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또 문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다 알죠. 저도 영문학과를 나왔지만 뭐 문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약자에 대한 연민, 뭐 삶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뭐 인문주의자, 인본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뭐 여전히 이러한 학계 내에서 권력들 싸움, 교수들 간의 권력 싸움 이런 것들은 실제하는 거고 아마 존 윌리엄스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겪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각색해서 살려낸 거겠지만 이게 결코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이거보다 심하면 훨씬 심했지 결코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아내가 자식을 모른다. 우리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그죠. 이디스에 대한 이야기도 참 읽으면서 그 부분은 되게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고 진짜 한숨이 뻑뻑 나오는 그런 느낌이긴 했었는데, 그니까 애초에 잘못된 결혼이었던 거야. 애초에 잘못된 결혼이었던 거죠. 스토너와 이디스의 만남은 그 시작 같은 경우 스토너가 어떤 열정의 불을 지피면서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사실 잘못된 만남이었죠. 스토너 본인도 본인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스토너라는 작품을 이야기할 때 항상 평범한 그리고 뭐 성공하지 못한 인생 아주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이 분명히 일리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첫사랑이랑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가?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런가? 첫사랑이랑 결혼하면 안 되나? 좀 사람 보는 눈을 길러서 좋은 사람이랑 그쵸. 뭐 이게 시대도 시대였거니와 그리고 이 스토너란 인물이 우리가 딱 보면은 딱 봐도 그냥 이 공부만 하는 인간이잖아. 이렇게 안경 두꺼운 안경 쓰고 실제로는 여기서 안경 안 쓰긴 했지만 그냥 이제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만 한 인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싶기도 하고 그 부분에선 여러분 솔직히 약간 그거 생각나지 않았어요? 채실비치에서라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억나는 작품들을 한 권씩 언급을 할 거예요. 여러분 관심 생기시면 읽어보세요. 이 그 스토너와 이디스와의 어떤 첫날 밤과 관련된 어떤 성적인 그 서로 둘 다 무지한 상태를 생각하면은 이 채실비치에서라는 작품이 좀 생각이 나요. 이언 맥큐언의 채실비치에서. 이 이언 맥큐언의 채실비치에서는 영화화되기도 했지만 그 작품 역시도 서로 사랑한 한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러 호텔에 갔는데 둘 다 성적으로 무지해. 아는 바가 없어. 여자는 몸이 딱딱하고 뭐랄까 그러니까 굳어 있어요 이미. 이 성행위에 대한 어떠한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어떤 그런 인지가 없는 상태여서 이 남자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것을 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제 또 신체적으로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자가 계속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 신혼날 호텔에 가서 첫날 밤에 아주 그 미묘한 감정의 배치를 딱 이루게 돼요. 그 부분들이 이 이언 맥큐언의 제시비치에서를 좀 많이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대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뭐 옛날만큼 그렇게 꽉 막힌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좀 적긴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뭐 몇 년 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워낙 또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거 기사로 봤는데 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남자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서 심지어 직업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부부가 10년 동안인가 막 애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병원을 갔었대요. 병원을 갔었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애가 생기지 않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성행위 자체를 안 한 거야. 성관계 자체를 안 맺고 손만 잡고 잔 거야. 정말 그러면 애가 생기는 줄 알고. 그 생각해보면 그게 뭐 이게 몇 년 전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이가 많은 부부도 아니고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말한 대로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보편적인 교육의 어떤 이제 확립이 뭐 이루어지지 못한 곳도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몰라도 그런 게 현대 시대에도 2010년대 이후에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그렇게까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은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성적 관계의 어떤 긴장, 무지라는 부분에서는 이 채실비치에서라는 이언 맥큐언 작품이 좀 생각나긴 합니다. 그죠 기사. 저도 충격적이어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 뭐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긴 하죠. 근데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 현대에서도 교육 여하에 따라서 그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스토너와 이디스의 관계는 어찌 보면은 스토너의 열정으로 시작을 했고 이디스가 그것을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받아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급한 부분이 있었고 어떤 당시에는 뭔가 결혼이라는 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나이가 차면 무조건 결혼해야 하고 적정한 남자가 오면은 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디스가 좀 노력을 했던 부분들도 뭐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결혼 이후에 이디스가 보여준 행동들은 참 한숨이 나오죠. 이디스라는 인물을 이 여자를 참 진짜 뭐라고 해야 할지 글쎄 뭐 아내 구실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에서의 어떤 역할 자체를 담당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이 스토너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거의. 그런 부분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스토너를 더 부각시켜주는 부분이 있긴 해요. 도대체 이 모든 걸 어떻게 참고 스토너는 견뎌낸 걸까? 죄인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너가 되게 평범하고 뭐랄까 그냥 너무나 소설적으로 따지면은 평범한 인물이라 생각은 하지만 스토너가 살아온 삶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 이걸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 그쵸. 물론 이디스는 이제 좀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이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또 뭐 집안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초반에는 이디스가 되게 집을 막 꾸미려고 하고 이런 열정을 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열정이 소진되면서 진짜 그냥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리죠. 어떤 사람이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고 비난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디스가 스토너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특히 딸과 관련된 부분들을 되게 충격적이긴 하죠. 후반부에는 처음엔 딸을 거의 내팽개치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딸을 자신의 어떤 대용물 자신의 어떤 욕망의 실현물로서 여기고 딸을 사로잡고 스토너로부터 빼앗고 그런 모습들은 정말 좀 미울 정도로 그랬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너도 참 어떤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서툰 인물이었고 이디스 역시도 서툰 인물이었는데 이 관계가 어찌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 시대니까 이제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스토너 역시도 그냥 너무 모든 걸 안고 가려고 하지 않나 싶어. 차라리 이 경우에는 지금 시대에서라면은 차라리 이혼하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서로의 삶을 위해서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디스도 그냥 뭐 유럽 여행을 못 가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정 폭발 그런 무기력함이 있었다면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또 스토너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진정한 사랑, 이 드리스콜로 표현이 되는 그런 인물을 만나는 게 더 훨씬 행복한 결말이었겠죠. 그 과정 속에서 그레이스가 태어났을 수도 있고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태어났으면은 또 뭐 비록 부모의 이혼이 좀 큰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뭐 그게 꼭 그렇게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칠 정도는 아니긴 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 스토너와의 이디스의 관계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부분이 있긴 했었다. 뭐 작품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해볼 건데 스토너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지만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뜬금없지만 초반부에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슬론이 도대체 왜 울었을까? 슬론이 도대체 왜 울었을까? 뭐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바긴 한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저랑 똑같은 의문증,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셨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슬론이 왜 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이 슬론이라는 이 스토너를 문학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인물이 왜 그토록 쉽게 무너져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을까? 되게 처음에 스토너를 공부시킬 때에는 스토너 이제 학부 시절에는 되게 센 인물처럼 보였고 되게 강직한 인물처럼 보였고, 그 학문이라는 부분에서 뭐랄까 되게 단단한 인물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는 되게 급속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찾지는 못했긴 했는데 제 추측으로는 슬론이 독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슬론이 독일어를 가르치지 않나요? 독일 문화 가르쳤었나? 어때요? 저 그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 슬론이 맡은 그 문학 영역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 정황으로 봤을 때는 슬론이 독일 태생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전쟁의 어떤 참혹함이나 이런 걸 알면서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조국이 무너지는 것, 전쟁이 끝나는 것은 비록 좋은 일이지만 딱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슬론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남몰래 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조국이 패망한 것에 대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조국이 이제 패망한 것에 대해서 어떤 드러내놓고 슬퍼하기가 되게 어려워. 왜? 어쨌든 패전국이니까. 패전국이었고 역사 속에서,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독일은 죄인, 어떤 패전국의 위치, 그렇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죠. 뭐 독일이 자행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다 보니까 슬론이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좀 급속도로 무너진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유추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갑자기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 이후에 그렇게 무너진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급속도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서 좀 명쾌하게 해설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이런 시대적 배경들이 이 스토너라는 작품에 아주 밀접하게 강렬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읽어보시면은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읽은 일곱 해의 마지막이라는 작품, 김현수 작가의 백석 시인에 관련된, 기행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은 이 작품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일곱 회의 마지막보다는 좀 더 어떤 시대적인 배경,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조금 빠져있는 느낌이야. 물론 전쟁이 되게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뭐랄까 이 스토너라는 작품은 스토너라는 인물의 내면에 좀 더 관심을 맞춘, 내면의 초점을 좀 더 강렬하게 맞춘 느낌? 전쟁은 스토너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 그 이후의 영향들은 스토너에게 있을지언정 언제나 그 중심에는 스토너의 일생이 있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이 조금 더 몰입도가 뛰어났던 것 같고, 한 개인의 삶을 밀접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되게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토너의 삶을 좀 더 밀접하게 내밀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몰입도를 좀 확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슬론이 독일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전쟁이 가져올 암울한 결과. 근데 그렇게 전쟁 도중에 만약에 슬론이 무너졌으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사실상 전쟁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 슬론이 그러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뭔가 독일인이라고 추론하는 것, 독일인이라고 추론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되게 의외였거든요. 되게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이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 계속적으로 우리 한번 스토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에 돌입한 날부터 61쪽에 호빵매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꾸 안으로 침잠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전쟁 참전 자체가 사실 전세의 기울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참전 자체가 이후에 독일의 패망을 미리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은근히 기억나는 게 독일어를 가르쳤나, 독일 문화를 가르쳤나 이 생각을 좀 했었긴 했거든요. 물론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양측으로 생각하셔도 물론 무방해요. 독일인이었을까라는 어디까지나 추측인 거고, 그냥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전쟁으로 뛰어들었고, 그것들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양쪽 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굳이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니까. 좀 디테일하게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 같기도 하고. 스토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스토너가 되게 인내가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 스토너가 계속적으로 열정을 발휘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열정을 발휘하고 그것을 실패하고 발휘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연속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스토너의 삶을 실패한 삶이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거예요. 스토너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마다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 아니 교수까지 했는데, 교수까지 한 마담이 어떻게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느냐. 교수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어쨌든 자신의 삶을 뭐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고 뭐 그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여기에서의 스토너의 실패라는 단어, 스토너는 인생을 실패했다라는 표현은 제 생각엔요, 그의 삶을 판단하는 어떤 척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삶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냐, 어떤 재물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 명예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성공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 작품을 읽으면서 스토너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필연적인 삶의 조건에서 실패했다 라는 게 조금 저는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필연적인 삶의 조건에서 결국 실패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모두 우리 마찬가지야.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토너처럼 열정적이었던 적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잠깐 유튜브 할 때 있었나? 스토너의 삶에 실패한 인사로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스토너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표현하려면은 그것이 어떤 성공이나 이런 다른 대외적인 기준의 척도에 따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삶의 조건에 대한 실패라고 보는 게 좀 맞는데, 제가 왜 스토너의 삶을 그럼 실패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결국 삶이라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각은 스토너를 읽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삶은 결국 우리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제 아무리 우리가 기를 쓰고 용을 써봤자 우리가 결국 사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인생이란 도박판에 뛰어들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모든 칩들, 우리가 진짜 100개의 칩, 1000개의 칩, 10,000개의 칩을 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내려놓고 도박판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삶에 걸린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주 일시적인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일시적인 승승장구만 있을 뿐이지, 내가 이거 성취했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성취했어, 내가 이것까지 이뤘어 라고 하는 작은 승리들만 있을 뿐이지, 사실 길게 인생의 어떤 풀타임으로 보자면은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을 실패라고 정의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동의가 있을 수 있고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죽는다는 게 왜 실패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또 까미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인간이 가진 조건에서 인간은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모두, 스토너도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살고 싶다고. 그토록 생애에 되게 초연적인 모습을 보이는 스토너였지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스토너의 삶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좀 이제 일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스토너는 결코 어떤 대외적인 기준에서의 성공 실패를 본인 스스로 의식하거나 따질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죠? 스토너가 돈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없었던 인물도 아니지만, 돈에 대해서 더 많은 돈,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랬던 인물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 여러 고난과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진 않았던 인물이거든요. 결코 무너지진, 한동안 힘들어하긴 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서 꾸준히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간 인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스토너의 삶이 어떤 이 주어진 인간 조건에서의 실패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하는 거죠. 우리라고 다를까? 우리라고 다를까요? 교수가 된 스토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꿋꿋이 버텨내었고, 그리고 결국엔 죽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라고 다를까 싶은 거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대외적으로 성공을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계속해서 고난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살아감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그 생의 연장은 결국에는 종말을, 어떤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결혼은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데 헌신하는 제도다. 결혼 제도에 관련해서.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스토너가 드리스콜이랑 결혼했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했을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까? 드리스콜과 결혼했더라도 그런 의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리스콜이라는 정말 스토너가 중년 이후에 사랑한 한 여성, 정말로 사랑한 한 여성, 그 여성과 처음부터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란 제도가 그렇게 부정적일 수 있을까 싶은 부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적어도 이 작품 내에서는 이디스와의 결혼 관계로 보았을 땐 사실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긴 하죠. 스토너를 오히려 더 힘들게 했으면 힘들게 했지, 스토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으니까. 잠깐이나마 이제 그레이스라는 딸 때문에 스토너가 버틸 수는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아주 한시적이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레이스의 무너짐은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죠? 진짜 가슴이 아프지 않았나요? 그레이스의 무너짐은. 그레이스가 정말 스토너의 교육 아래, 스토너 아래, 영향력 아래, 보호 아래 계속 있었으면은, 이디스가 자신의 잘못된 어떤 자아실현 욕구로 그레이스를 뺏어가지 않았다면은 그레이스가 살게 될 삶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레이스가 마지막에 그렇게 좀 무너진 게 정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안 하다가 그레이스가 이제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충동적인 임신 속에서 아버지와 마주했을 때 스토너가 그레이스에게 보여주는 괜찮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되게 뭉클하기도 했었어. 되게 뭉클하고 스토너의 어떤 삶의 시선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스토너의 삶의 시선을. 이디스는 정말 히스테리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내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서 스토너는 그래, 상황을 놓고 되게 담담하게 괜찮다,
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정말 최악의 일을 했을 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진짜 드뭅니다. 진짜 드물어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 때로는 가족들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때로는 가족들도 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산어보에서도 버티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삶은 기본적으로 버틴다라고 하는 시각이 저는 이 스토너에 잘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에 순응하고 살자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의 정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까미 역시도 반항의 정신으로 삶을, 그것이 불합리할지언정 반항의 정신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이 스토너라는 인물은 특출난 인물도 아니었고요. 우리 시대에 모두가 반항적 정신, 혁명적 정신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스토너는 그 한 예시를 들어줬을 뿐이고, 말씀하신 데 엘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인물은 분명히 비범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죠. 뛰어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치이다 보면은 그러한 내가 가진 어떤 가치, 내가 생각한 것들을 이어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우리도 계속해서 무너지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난 문학으로 내가 생각한 문학적인 가치, 삶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야지 생각하지만 저 역시 살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무너지거든요. 계속적으로 무너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맨날 저도 반항하는 인간이 돼야지 좀 더 진취적인,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간이 돼야지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고 매일 새벽마다 메일 낙서를 쓰면서도, 일기를 쓰면서도 정말 이게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인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토너란 인물이 아주 올바른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레이제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주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한 대로 영웅적인 삶을 살진 않았지만 지금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면에서 그래서 더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조르바랑 다른 느낌이잖아. 우리가 만약에 카잔차키스의 조르바라는 작품을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조르바 역시도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항해오 살다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고 난 죽고 싶지 않아, 나 같은 인간 1000년을 살아야 돼 하고 숨이 끊겼지만, 조르바라는 인물은 사실 영웅적인 인물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그게 현실 속의 인물이긴 했지만, 실존하는 인물이긴 했지만, 그런 인물들은 정말 드문 인간들이야. 정말 비범하고 영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스토너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어떤 자유로운 인간,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그 생각에서는 조르바는 진짜 그러한 바를 온몸으로 실천했던 인물이지만, 사실 그 인물이 모두가 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또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까? 세상이 굴러가긴 할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대로 그레이스가 무너지는 장면에 스토너가 보여주는 연민, 어떤 그 대사들은 스토너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상징해주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스토너 자신에게 하는 말일 거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스토너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과거의 본인에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토너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에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라고 다를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스토너가 가진 삶의 조건들이 우리라고 다를까? 스토너랑 비록 우리가 어떤 문학에 대한 열망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곤 하더라도 결국에 버텨낸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살아간다. 인생의 정답, 의미,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모두의 삶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너라는 인물을 평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가 아닐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를 했는데 어떻게 평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또 계속적으로 스토너가 특출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역시
스토너가 마주한 삶의 조건들과 다르지 않음. 그것이 비록 거의 한 이제 반백년 이상 지난 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반백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인류가 살아있다면은 그들이 처한 환경 역시도 우리가 처한 어떤 삶의 조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사실. 수명이 뭐 는다고 해도 영생이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 그로부터 결국 마지막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죠. 도서관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화재 때문에 큰일 날 짓이긴 한데 근데 뭐 우리 생각해보면 여러분 90년대만 하더라도 TV에서 또 막 음식점에서 대중교통에서 담배 피우고 다 했었잖아요. 도서관에서는 언제 담배 필 수 있었는지 제 시대에는 모르겠지만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옛날 일도 아니긴 해. 저 시대에는 교수 되기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뭐 그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닌 게 당시에 스토너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여러 재반 상황들을 보면은 대부분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 청년 자원들이 그러니까 교수가 될 만한 제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원래 거기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교칙상으로는 자기 학교 졸업생들을 이제 교수로 쓰거나 이러지 않아요. 보통 대학원도 안 받아줘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론 그래요. 학부를 예를 들어서 얘가 A라는 대학을 미국에서 졸업했다? 그럼 A에서 대학원을 보통 안 받아줘요. 다른 대학 가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왜? 우리 학교에선 충분히 배웠지 않냐? 다른 대학을 가서 또 다른 경험을 해봐라 라는 부분에서 자사대학원을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뭐 AD 나왔으면은 바로 A대 대학원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잘 그렇지 않다고 전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봐봐요. 석사와 박사는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 이게 어떤 그들이 지닌 관례이고 이런 것인데 스토너가 교수가 미주리를 나와서 미주리에서 대학 생활을 이제 대학 교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시대가 주는 어떤 특이함이었죠.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시대가 주는 왜 전쟁으로 인해서 대학원생들도 없고 다른 대학으로 보내거나 이런 상황도 여의치 않은 자사 대학의 어떤 교원을 채우는 것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 인적 자원 자체가 메말라 버린 상황. 그렇다 보니까 스토너가 어찌 보면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운이라는 부분. 당시에 시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었던 교수직에 있어서 그래서라는 것도 분명히 맞긴 합니다. 저 시대를 감안하면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대학원 그 교수가 될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스토너에 대해서 계속 버텨내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스토너가 그러면은 어떤 것들에 열정을 느끼고 그때마다 어떻게 실패를 경험했고 무엇에 결국에는 의존했느냐라고 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너가 이 작품 속에서 의존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기대려고 했던 것, 가치를 두고 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몇 가지를 같이 말해보자면 일단 먼저 가정이 있겠죠. 가정 이전에 사실 아내가 있었을 거고 친구도 있었을 거고 좀 나열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내, 딸로 대표되는 가정이 있었을 거고 친구 관계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문학이 있었을 거고 공부 자체, 문학이라는 부분 그리고 사랑도 있었을 거고요. 이디스와의 관계를 처음엔 사랑이라고 인식했지만 훗날 진정한 사랑은 드리스콜로 대변되는 사랑도 있었겠죠. 그럼 뭐 스토너가 의지할 수 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 아까 말한 가정에 또 부모님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스토너 부모인 것 같다고. 스토너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스토너 부모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스토너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냥 평생 농사만 짓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냥 자식을 보조하다가 자식을 이제 뒷바라지 하다 돌아가신 스토너 부모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거는 스토너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스토너 부모 입장에서는 시대가 그랬고 농사를 짓는 것밖에 모르고 살아왔고 다른 세계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만큼 스토너 부모가 자신들의 삶을 비극적으로 여겼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스토너 부모가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여겼을 것 같진 않아. 왜? 그것이 비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그냥 원래 삶이란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삶에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는 아니까. 그들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그냥 무덤덤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렸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부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삶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 스토너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낯선 타인들처럼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도 이건데 스토너가 일지하려고 했던 게 뭐 가정도 있고 이디스도 있고 딸 그레이스도 있고 뭐 친구 뭐 핀치나 메스터스도 있고 뭐 여러 분야가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 문학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전 하거든요. 결국엔 문학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 역시도 이제 116쪽을 읽으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발견했던 건데 제가 잠깐 116쪽을 읽어드릴게요. 스토너가 이제 이디스와도 결혼하고 이제 대학교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날 이제 고향에 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고향에 가서 다시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루 이틀 정도 밭에 나가 아버지와 흑인 일꾼을 도왔다. 하지만 발밑에 느껴지는 따스하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 새로 갈아엎은 흙의 냄새는 그에게 고향의 느낌이나 친숙한 기분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이제 뭐 되게 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문장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스토너의 어떤 삶이 이미 좀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유리되었다. 기존의 자신의 과거로부터 특히 부모님의 어떤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 뭐 스토너가 딱히 효자라고 할 것까지는 잘 보이진 않긴 하지만 바로 이 문장에서 더 이상 자신이 과거에 속했던 대학에 오기 전까지 농사를 짓고 그러한 삶이 당연했던 이 스토너에게 더 이상 이 농사라는 흙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스토너는 완전 이쪽 세계로부터 떠났구나, 유리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부모님이 나오는 부분, 특히나 부모님이 되게 그냥 진짜 헌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결혼할 때에도 그렇고 결혼할 때에도 부모님이 보여주는 반응들이 되게 그냥 내 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또 헌신적인 부분들이 좀 많긴 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스토너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과거의 어떤 부모의 또 농촌 생활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것들과도 떨어지고 아내도 결국엔 처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유디스의 관계도 완전히 어그러지고 딸과의 관계도 이제 소원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스토너에게 남은 것은 사랑과 문학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과 문학밖에 없었는데 그 사랑마저도 이 드리스콜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구설수에 오르면서 끝나게 되고 그것이 스토너에게 큰 상처를 남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남은 것은 문학밖에 없지 않나의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토너라는 작품을 문학을 사랑한 한 남자의 이야기, 문학을 사랑한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좀 요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머지로부터는 다 하나같이 스토너는 거리를 두게 된, 사랑했으나 결국에는 멀어지게 된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문학만큼은 그러지 않았죠. 문학만큼은 스토너에게 계속적인 어떤 즐거움, 재미, 또 어떤 열정을 느끼게 해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서 스토너가 결국 사망을 할 때 그가 사망하는 그 옆에 그 누구도 없고 그레이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자기가 읽고 싶은 책 한 권,
책 한 권만이 자신의 품 안에 있고 그것이 스토너가 사망을 하면서 자신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걸 생각하면은 전 더더욱 이 스토너의 삶에서 결국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게 궁극적으로는 문학이었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의 마지막 죽음 자리마저 그와 함께 했던 거는 책이었구나, 문학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뭉클하긴 했었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뭉클했어요. 되게 잔잔하면서도 되게 뭉클했어요. 뭐 그게 꼭 바람직한 죽음이냐, 뭐 문학을 사랑한다고 책을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뭐 이런 것들을 저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문학에 대한 이 스토너의 어떤 열정, 작품 속에서 되게 담담한 어조로 말하다 보니까 광적인 부분들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사실 그의 정말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구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책을 집어드는 그 부분에서 그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인물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스토너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스토너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좀 두 번째 읽는 건데도 불구하고 뻔히 어떤 결말로 흐를지를 알면서도 스토너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좀 승승장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도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안타까웠던 것 같아. 그쵸. 이 작품은 그래서 저 역시도 빛깔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스토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너무 후회스러워라는 이러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에 딱 돌입하면서 내 삶은 너무나 후회스러워라고 삶을 마쳤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은 이렇게 흘러왔고 그것이 뭐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러운지는, 만족스럽지 않은지는 뭐 이미 끝난 일이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할 만한 인물. 뭐 스토너라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없었진 않았겠죠. 그죠? 뭐 이디스와의 관계나 여러 뭐 로맥스와의 어떤 대립적인 관계들, 여러 가지 잘못된 뭐 자신의 실수여서 혹은 실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관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 역시 스토너가 인생을 후회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런 삶이 되게 힘든 게, 특히나 저는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찰스 워커 부분이지 않나요? 찰스? 그 오만한 학생 부분. 오만한 학생이 그 뭐였더라? 재심사 받는 부분 있잖아요. 재심사 받는 부분. 이 교수 4명인가 앞에서 이 학생이 적합도 평가를 받는, 대면 평가를 받는 그 부분이 전 진짜 재밌었거든요. 이거 확실히 어떤 본인이 교수 생활을 했어서 그런지 윌리엄스가 잘 살려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부분부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완전 그 우밤 질문을 처음에 던지기 시작하고 홀랜드가 던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맥스가 서포트하는 부분들을 슬슬 밉상, 저 자식 보게 이런 생각이 들다가 후반부에 이제 스토너가 질문을 던지면서 완전히 약간은 사이다스러운 느낌으로다가 촌철살인, 그냥 이 인물이 얼마나 허황된 인물인지 콕콕콕 이제 막힌 부분을 찔러주는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스토너가 그렇게 강직한 인물, 뭔가 날카로운 인물이었나 싶긴 한데 그 부분에선 되게 날카롭게 반응하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통쾌하게 읽히면서도 재밌게 읽었었던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스토너가 그렇게까지 평소에 날카로운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사실 한 명의 어떤 지망생의 삶을, 로맥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완전히 파멸로 이끌고자 하는 악의에 가까운 뭐 그렇게 했다는 이유도 스토너가 갖고 있는 문학에 대한 어떤 열의, 문학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신념, 문학하는 사람,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진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의 태도가 잘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문학에 있어서는 정말 깐깐한 스토너였으니까 이 찰스 워커가 부적합하다는 부분에서 스토너가 아주 엄격했던 게 아닐까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로맥스는 왜 워커를 지지한 걸까? 뭐 여전히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많은 부분은 이 로맥스가 워커에게서 어떤 자신의 다른 부분을 발견하지 않나 싶어요. 자신을 투영시켜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로맥스 역시도 뭐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장애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워커 역시도 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로맥스는 어떤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힘들었던 일들, 장애를 가진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입해서 워커를 조금 더 밀어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뒷돈을 받았는지 뭐 아니면 뭐 수주를 받았는지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뭔가 후반부에 있어서도 이 스토너를 너무나 공격적으로 공격할 때 특히나 윤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 있잖아요. 윤리적인 부분. 이 학생의 장애를 가진 것이 스토너의 어떤 편향적인 시각. 교수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그 공감대. 로맥스와 워커 사이의 그 공감대. 장애를 가졌다는 것. 그것에 있어서 좀 로맥스가 객관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로맥스가 워커를 아끼기도 했는데 워커를 아꼈다기보다는 그냥 워커에게서 자신의 어떤 청년기를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물신양면 진짜 별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해가면서 말도 안 되죠 사실. 화나는 일이에요. 뭐 저도 읽으면서 화났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화가 나셨을 텐데 로맥스가 한 짓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대학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하죠. 대학이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학문이라는 이름 앞에서 모두가 똑같고 평등하고 그렇진 않죠 사실. 대학도 저도 저희 형도 대학원을 나왔지만 어떤 이 교수들 간의 어떤 파벌 싸움 이런 것들이 들어보면 좀 왜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럴까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예요. 심지어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선을 시게 넘었죠. 근데 그게 현실 속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이야기다 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그것이 올바르진 않지만 판타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찌질해 롤맥스가. 후반부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 사실 그 사건 이후로 로맥스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스토너의 말년까지 로맥스가 이 스토너에게 하는 어떤 그 보복들이 너무 찌질해요. 너무. 아니 그렇게 옹졸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지 싶을 정도로 그때 이제 뭐 그 한 번의 일로 그것도 그게 그렇게 본인도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한 번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비서 뒀다는 것 때문에. 근데 교수들에게 비서 붙는 거는 뭐 의뢰 있을 법한 일이고 또 이게 뭐 물론 이제 로맥스가 일부러 자신이 아는 사람을 붙였다 감시하려고 붙였다 그거는 맞긴 한데 뭐 또 제가 대학 어떤 이 교수들의 생활을 모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권이 학과장에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아무튼 핀치라는 인물도 되게 밸런스가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무조건적으로 스토너 편을 들지 않아서 핀치라는 인물이 좀 입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해서 핀치가 만약에 스토너 편만 들었다면은 좀 이야기가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대학교 내에서 아무리 핀치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맘대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들을 잘 드러낸 것 같아서 애정상으로는 스토너의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너도 고려해 친구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나도 마음 같아는 이러고 하지만 좀 너무 그렇잖아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편을 들어주다가도 적절히 들어주지 않을 때 이게 되게 핀치가 현실적이고 또 입체감 있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특히나 후반부에 스토너가 제일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사이다 아닌 사이다를 선사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로맥스가 진짜 치사하게 학과장이 돼서 뭐 6년 7년 동안 스토너에 대한 문학적 열의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수업만 맡겼을 때 갑자기 어느 날인가 스토너가 1학년 수업인데 딱 와가지고 우리는 중세 영어의 어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진짜 어려운 말들을 막 이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이거 뭐 1학년 수업 아닌가요? 맞네. 맞아. 계속해도 되겠나? 여기서 할 때 학생들이 이제 로맥스에게 학과장에게 몰려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부분이 되게 전 통쾌하긴 했었어요. 로맥스가 이걸 고쳐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할 때 핀치가 어떻게 고쳐? 로맥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자네 스토너에게 한 방 먹은 거야. 이번엔 제대로 한 방 먹었네. 뭐 내가 그걸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거는 자네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선을 잘 타가지고 핀치도 역시 재미있는 인물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작품 속에서 메스터스 이야기가 계속 또 반복이 되잖아요. 일찍 죽은 친구 그 이야기도 뭔가 작품 속에서 버려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의 구심점으로 이 스토너와 핀치 그리고 메스터스가 서로를 이어준 어떤 구심점으로 남아있던 것도 되게 괜찮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이 메스터스라는 인물이 없었다면은 스토너랑 핀치라는 인물의 어떤 이어짐이 너무나 주관적으로 흘러갔거나 좀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메스터스가 중간에 좀 중간자 역할을 계속 죽음 이후에도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계속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스토너라는 작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이 스토너와 좀 비슷한 작품을 생각해 보자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에브리맨이라는 작품 아시나요? 아마 익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긴 한데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 이 작품 모르십니까?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 요거 이제 저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얇은 책 맞아요. 두껍지 않고요. 이 작품 역시도 한 남자의 생애를 전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생애가 뭐 드라마틱하지가 않거든요. 드라마틱하지 않고 그냥 한 중년 남성의 어떤 삶의 회고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중년 남성의 그냥 직장 다니고 은퇴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 이 작품 역시도 상당히 좀 좋은 작품으로 수작으로 많이 인정을 받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필립 로스라는 작가 자체도 유명한 작가이고 192쪽으로 짧은 작품이에요. 짧은 작품. 딱 이 한마디로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늙고 죽는다. 이게 1이 느낌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좀 어이가 없네요. 교보문고 담당자 이거 수정해야겠는데? 이거 왜 느낌표를 시프트를 안 눌렀네. 이게 느낌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1이 있어 난데없이. 아무튼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 역시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늙고 죽는다. 삶에 대한 어떤 좀 약간은 냉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은 황무지 같은 느낌의 그런 회고록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이번 스토너를 읽어보신 분들 좀 이런 식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작품 자체는 잘 넘어가는 걸로는 저는 훨씬 그 에브리맨이 짧지만 재미로 따지면 저는 스토너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토너가 불행한 사람이 부인하고 딸. 그죠? 그러니까 이디스도 비극적인 인물이죠. 비극적인 인물. 그러니까 이디스를 욕하기에는 이디스가 처한 어떤 무기력한 상황들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긴 해요. 이디스 본인이 뭐 그러고 싶어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잘못된 결혼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절망감, 무기력함이 너무나 강했고 당시 시대에 뭔가 이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시기,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무기력했죠. 근데 뭐 그렇다고 이디스가 잘했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죠? 이디스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스토너라고 물론 본인이 고백해서 결혼까지 이르긴 했지만 스토너가 막 적극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래도 가정의 어떤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디스의 어떤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좀 돌보고 케어해준 것은 분명히 스토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디스의 삶이 스토너보다 더 비극적이었다는 거는 승현님 말대로 이디스는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이 좀 고개가 좀 끄덕여지네요. 스토너에게는 어쨌든 문학이 있었거든. 어쨌든 뭐 딸도 있었고 뭐 다 있었지만 결국에 뭐 문학으로 귀결되지만 스토너에게 문학이 있었거든. 근데 이디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 뭐 조각, 예술 잠깐이었지만 그것도 결국엔 영원히 계속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뭐 잘못된 사람들이 만난 거지. 잘못된 사람들이 만난 거죠. 스토너가 뭐 잘했다. 뭐 스토너는 완전 무결하고 이디스가 그냥 전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스토너 역시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내면으로 침잠하는 인물 둘 다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스토너도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하긴 했었는데 그냥 차라리 스토너가 에라이 포기하고 둘 다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제일 좋았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디스도 좀 안타까운 인물이지 않았나. 이디스의 목소리가 좀 많지도 않았고요. 사실 뭐 그래서 이게 좀 이디스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 옛날 작품이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1965년 작품이고요. 1965년 작품이고 그 작품 자체 시대적 배경도 20세기 초잖아요. 20세기 초반에 조금 넘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디스라는 어떤 전통적 무기력한 여성, 결혼하고 나서 어떤 우울증에 빠지는 이런 여성의 모습은 아주 뭐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너무나 그렇게까지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잠깐 그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옷도 새로 사고 막 스타일도 바꾸고 단발로 자르고 이러니까 생기가 돋았잖아요. 이디스 역시도 뭔가 홀로 살거나 아니면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 같아. 좀 더 늦게 결혼을 하거나 말한 대로 그 부분이 되게 이디스를 잘 설명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핀치 부부가 놀러 왔을 때 유럽 여행을 못 갔다고 하면서 울잖아요. 갑자기 급발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급발진이 아니었다는 거지. 이디스에게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그때 유럽을 가지 못했고 자신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삶은 내가 결혼한 이상 그러한 삶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절망감, 무력함 이런 것들이 계속 그녀의 삶을 지배해 왔으니까 차라리 그때 숙모를 따라서 유럽 여행도 하고 그 이후에 결혼을 했더라면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언제나 결혼에 있어서 누구나 준비돼서 완벽한 결혼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부모를 두 번 경험할 순 없으니까 누구나 부모가 되는 거는 인생에서 처음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서투른 인물들이었고 준비감과 책임감이 좀 많이 모자랐던 결혼이긴 했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죠. 반면 교사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막상 내일이 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뭐 아내를 사랑하고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건 현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정말 나오고 아까도 에르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스토너가 이디스랑 결혼하지 않고 나중에 드리스콜이라는 진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여겨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 더 이야기해 주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작품 진짜 슬슬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너무 1시간 20분을 거의 이야기했네.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두 번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 그때도 되게 좋았다,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나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감흥이 오히려 떨어지지가 않고 더한 거야. 감흥이. 이 작품은 진짜 좋은 작품이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 작품은 정말 문학을 좋아하시고 소설이나 문학 쪽에 어떤 흥미가 있고 어떤 애정을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필독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좀 조심스럽지만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읽어보심에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만한 작품. 그리고 문장들도 너무 좋고요. 스토너의 담담한 시각을 빌려서 주변을 묘사하는 그 표현들도 풍경들도 진짜 좋았고 스토너의 내면이라든지 전반적인 짜임새 하나하나 저는 이건 진짜 잘 쓴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작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소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존 윌리엄스의 장편 소설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세간의 평가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영어로 쓰여진 가장 완벽한, 그러니까 영어로 쓰인 완벽한 소설을 쓴 작가 존 윌리엄스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작품이 비록 이 작가가 존 윌리엄스라는 작가가 엄청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이 작품만큼은 정말 잘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금 읽으면서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진짜 잘 쓴 작품이다. 문장들도 너무나 좋고 구성도 너무나 좋고 캐릭터 진짜 어느 것이 아쉽다고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되게 좋았던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에 문학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싶으신 분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작품을 꼭 추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저 역시도 주변에 좀 더 이 작품을 계속 추천해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잘 쓴 작품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 솔직히 이 스토너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역량은 가진 인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는 스토너처럼 문학을 사랑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가고 싶었던 길, 제가 갈 수도 있었을까 싶은 길, 그리고 적어도 내가 똑같은 길을 가진 못하더라도 스토너가 가지고 있는 문학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 그것만큼은 나도 담고 싶다. 내 마지막 삶에 있어서 책 한 권을 펼치는 삶, 책을 마지막까지 손에 대는 삶, 그런 것들을 살아보고 싶다. 그러한 열정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작품이긴 했었습니다. 노력하면 될까요? 저도? 저 노력하면 될까요? 소박하게, 그러니까 스토너의 삶이 교수 됐다는 게 소박했다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 스토너의 담담한 어떤 성격처럼 저도 제 삶에 있어서 문학을 담담하게 적용시켜가면서 끝까지 좀 유지해보고 싶어요. 문학에 대한 애정, 문학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품 속에서 이 스토너가 많은 부분을 감정을 드러내진 않죠. 감정을 드러내진 않지만 존 윌리엄스 작가 자체가 이야기하기를 존 윌리엄스는 독서를 되게 좋아함을 넘어서 사랑했던 인물이고요. 언젠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문학에서 그러니까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즐거움이지. 독서의 즐거움이지. 즐거움이 없다면 독서를 읽는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독서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문학에 대한 애정을 정말 강렬하게 드러냈던 인물이 작가 존 윌리엄스였고 그러한 부분이 잘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 쓰실 거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진 않아도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써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분출하고 시의 형태, 글의 형태든 아니면은 그냥 말의 형태든 어떤 것이라든 어떤 창작물의 형태든 좋으니까 표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금 어떤 문화이란 영역에 대해서 그래 이 맛에 책 읽지, 이 맛에 문학 읽지, 이 맛에 소설 읽지
내가 문학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라는 바를 좀 느끼게 해줬던 소설이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뭐 선정했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왜냐면 우리 사다리 탄 거잖아. 우리 이 작품 고를 때 뭐 빌지를 받아서 이제 사다리를 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품이 선정이 돼서 너무나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문학에 대한 사랑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독서 경험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되셨기를 좀 바라고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두 번째 읽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읽을 가치가 충분한 책이었어. 사실 솔로몽님이 저번에 그 인스타에 태그를 달아주셔서 저도 솔로몽님의 한 줄 평을 봤지만 이상하게 잔잔한데 인생에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마지막에 그 뭉클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